구두방에 작은 손님들. 뚝딱뚝딱. 어디선가 망치 소리가 들리네. 저기 골목 끝에 작은 구두방이 있거든. 거기서 인자한 얼굴의 할아버지가 구두를 만들고 계셨지. 옆에서는 할머니가 조용히 옷을 바느질하고 계셨어. 두 분은 오래전부터 구두랑 옷을 만들어 팔며 살아오셨단다. 요즘은 좀 형편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늘 여전히 따뜻하셨어. 길에서 신발이 해져서 발이 시린 아이들을 보면 이 구두를 한번 신어보렴 하시며 새 구두를 건네주시고 할머니는 정성껏 지은 옷을 입혀주셨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제 가죽이 구두 딱 한 켤레를 만들 만큼밖에 남지 않았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가죽을 잘라놓고 내일 아침에 마무리해야지 하시며 잠자리에 드셨어. 다음 날 아침 두 분은 눈이 동그래졌어. 어제 잘라놨던 가죽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멋진 구두가 놓여 있었거든. 정말 반짝반짝.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올 만큼 멋졌대. 그때 마침 구두를 사러 온 신사가 그 구두를 보고는 이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하며 할아버지가 부른 가격에 2배나 주고 사갔어. 그 돈으로 두 분은 가죽을 많이 살 수 있었지. 그날 밤도,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자고 일어나면 언제나 예쁜 구두가 완성되어 있었어. 정말 신기한 일이 계속됐단다. 소문이 퍼지면서 구두방에는 손님들이 몰려들었어. 두 분은 점점 형편이 나아졌고 덕분에 더 많은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지. 점점 더 궁금증이 생겼어. 도대체 누가 이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요? 그래서 어느 날 밤 두 분은 몰래 구두방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단다. 달빛이 환하게 비추던 그 밤, 살금살금 창문 쪽을 보니 세상에 엄지손가락만한 작은 요정들이 폴짝폴짝 창문을 넘고 있었어. 요정들은 작은 손으로 가죽을 자르고 꿰매고 못도 박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했대. 뚝딱뚝딱 구두를 만들자. 착한 할아버지 도와드리자. 그 모습을 본 두 분은 너무 고마워서 마음이 뭉클했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준 요정들에게 선물을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요정들을 위한 작은 옷을 바느질했고 할아버지는 조그만 구두를 정성껏 만들었단다. 며칠 뒤 두 분은 포장한 선물 상자를 구두방 탁자 위에 놓아두었어. 선물을 열어본 요정들은 너무 기뻐 방긋방긋 웃으며 새 옷을 입어보고 구두를 신어봤단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신나게 돌고 돌며 춤을 췄지. 그 모습을 문틈으로 바라보던 두 분은 참 행복한 마음으로 미소를 지으셨어. 그 뒤로 요정들은 다시 오진 않았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며 서로 도우며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셨단다. 세상에서 가장 큰 무. 어느 날 할아버지가 텃밭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 이런, 무가 벌써 다 자랐군. 깍두기를 담그면 진짜 맛있겠네. 할아버지는 무청을 꽉 잡고 힘을 주었지. 영차, 영차. 근데 무는 꿈쩍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 할머니는 할아버지 허리끈을 꼭 잡고 같이 힘을 줬지. 영차, 영차. 그래도 무는 꼼짝도 안 했어. 이번엔 할머니가 손녀를 불렀어. 손녀는 할머니 허리를 잡고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는 무청을 꼭 잡았어. 영차, 영차. 무는 또 꿈쩍도 안 해. 이번엔 멍멍이가 야옹이를 불렀어. 야옹이는 살금살금 다가와서 멍멍이 다리를 잡았어. 줄줄이 줄줄이. 모두 다시 힘을 줬지. 영차, 영차. 무는 여전히 꼼짝도 안 해. 야옹이는 마당에서 콕콕거리며 돌아다니던 암탉을 불렀어. 암탉은 종종종 걸어와 야옹이 꼬리를 잡았지. 모두 함께 다시 힘을 줬어. 영차, 영차. 그래도 안 돼. 암탉은 찍찍이를 불렀어. 찍찍이는 쪼르르 달려와 암탉의 꽁지털을 꽉 잡았지. 이제 줄이 정말 길어졌어. 찍찍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줄줄이 무 앞에서 서 있었어. 모두 숨을 크게 들이마셨지. 후. 그리고 다시 한번 영차, 영차. 그 순간 와당탕 쿵쾅 무가 쑥 빠지면서 모두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어. 찍찍이 위에 암탉, 암탉 위에 야옹이, 야옹이 위에 멍멍이, 멍멍이 위에 손녀, 손녀 위엔 할머니, 할머니 위엔 할아버지, 그리고 맨 위엔 커다란 무가 올라앉았지 뭐야. 그때 어디선가 조그만 목소리가 들렸어. 찍찍이 살려. 모두 깔깔깔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 아이고, 찍찍이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물을 살짝 들어 올리자 찍찍이가 꾸물꾸물 기어나오며 말했어. 다음엔 저 맨 뒤에 안 설래요. 모두 물을 보며 웃었고 할머니는 이만하면 온 동네 깍두기 해먹고도 남겠네 하셨어. 그날 저녁 맛있는 반찬을 나눠 먹으며 다들 기운을 차렸고 찍찍이도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포근히 잠들었지. 그리고 말이야, 다음날 아침 할아버지가 다시 텃밭을 보다가 또 놀랐대. 아이쿠, 이번엔 당근이 자라고 있잖아. 자, 다음엔 누가 당근을 뽑으러 올까? 그건 또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줄게. 잭과 콩나무. 옛날에 잭이라는 착한 소년이 있었어. 잭은
엄마랑 단 둘이 살고 있었는데 늪에 있는 젖소에서 나오는 우유를 팔면서 살고 있었지. 어느 날 엄마가 젖소에서 우유를 짜고 있었는데 어머, 젖이 안 나오네 하시더니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셨어. 제가 이젠 젖소가 늙었나 봐. 시장에 데려가서 팔고 그 돈으로 씨앗을 사오자. 농사를 지어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날 잭은 젖소를 끌고 시장으로 향했어. 한참 걷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잭에게 말을 걸었지. 얘야, 젖소를 팔러 가는 거니? 나한테 팔면 이 신기한 콩을 줄게. 잭은 콩이 얼마나 신기한지 궁금했어. 결국 젖소를 주고 콩을 받아왔지. 하지만 엄마는 그걸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화를 내셨어. 뭐? 소를 이런 콩이랑 바꿨다고? 그날 밤이 지나고 잭이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마당 한가운데서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란 콩나무가 있었어. 너무너무 높아서 끝이 보이지도 않았지. 잭은 궁금해졌어. 그래서 아침을 먹고 조심조심 콩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 높이, 더 높이. 마침내 구름 위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성이 보였지. 잭은 성문을 두드렸어. 여보세요? 누구 계신가요? 배가 고파서 그런데 먹을 것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친절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나왔어. 얘야, 여긴 무척 위험한 곳이란다. 어서 돌아가렴. 저 너무 배가 고파서 내려갈 힘도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아주머니는 마음이 약해졌는지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셨어. 잭이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 쿵, 쿵.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지. 얘야, 남편이 돌아오고 있어. 거인이란다. 얼른 숨어. 잭은 재빨리 아궁이 속에 숨었어. 문이 벌컥 열리고 거인이 들어왔지. 어디서 꼬마 냄새가 나는군. 하지만 아주머니가 침착하게 말했어. 아니에요. 오리찜 삶고 있는 냄새예요. 거인은 배불리 밥을 먹고 황금 주머니를 꺼내 돈을 세다 곧 잠이 들었어. 잭은 살금살금 나와서 황금 주머니를 들고 도망쳤지. 콩나무를 타고 아래로 슥슥 내려왔고 엄마에게 그 황금 주머니를 보여줬어. 엄마, 이제 이걸로 우린 씨앗도 사고 살림도 꾸릴 수 있어요. 며칠 뒤 잭은 다시 콩나무를 타고 올라갔어. 이번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안고 내려왔지. 잭과 엄마는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았어. 맛있는 것도 먹고 필요한 것도 살 수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잭은 자꾸 성에 있는 아주머니가 걱정됐어. 그래서 변장을 하고 다시 성에 갔지. 계세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 좀 주세요. 아주머니는 망설이다가 또다시 따뜻한 밥을 주셨어. 그런데 이번엔 거인이 훨씬 더 예민해져 있었어. 컹컹, 내 황금 거위랑 주머니를 가져간 꼬마 냄새가 나는군. 잭은 솥 안에 숨어 있었는데 거인이 뚜껑을 열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막았어. 안 돼요. 돼지를 삶고 있어서 냄새가 배일 거예요. 거인은 의심을 멈추고 침대에 앉아 요술 비파를 울렸어. 비파야, 노래를 해주렴. 고운 소리가 울려 퍼졌지. 잭은 생각했어. 이 비파를 엄마에게 가져다 드리면 참 좋아하실 거야. 거인이 잠든 뒤 잭은 비파를 들고 조심조심 성 밖으로 나왔어.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비파가 갑자기 주인님, 주인님! 하고 소리를 내는 거야. 거인이 벌떡 일어나서 쿵쾅쿵쾅 잭을 쫓아왔어. 잭은 혼신의 힘을 다해 콩나물을 타고 내려왔어. 엄마, 톱 좀 주세요. 빨리요. 엄마가 톱을 가져다 주자 잭은 콩나물을 쓱쓱 잘랐지. 우지끈 쿵 소리와 함께 콩나무는 쓰러졌고 내려오던 거인은 땅으로 뚝 떨어졌어. 그날 밤 잭은 꿈속에서 아주머니를 만났어. 고마워 잭. 네 덕분에 난 자유로워졌단다. 네가 가져간 황금 주머니, 거위, 비파는 사실 너희 아버지 것이었어. 거인이 훔쳐간 거지. 이제야 너희 곁으로 돌아간 거야. 다음날 잭은 창문을 열고 요술 비파의 노랫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얼굴을 살짝 떠올렸단다. 별주부전. 오늘 엄마가 들려줄 이야기는 전래동화 별주부전이야. 바닷속 용왕님이랑 재치가 많은 토끼, 그리고 충성심 있는 거북이가 나오는 이야기지. 우리 귀 쫑긋 세우고 함께 들어볼까? 옛날 파란 바다 깊은 곳에 용궁이라는 아주 멋진 궁궐이 있었어. 그 안엔 용왕님이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용왕님이 아프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이 병은 도대체 뭐냐? 의사 물고기들이 진찰을 해보고 말했어. 용왕님, 이 병은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나을 수 있답니다. 용왕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 아이, 뭐라고? 육지에 토끼의 간? 아이, 그럼 대체 누가 토끼를 데려온단 말이냐? 그때 느릿느릿 거북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왔어. 제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물 밖으로 나가 먼 산과 들판을 지나 숲속으로 갔지.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풀밭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 거북이는 조심조심 다가가서 말했어. 토끼야, 우리 바닷속 용궁에 놀러 가지 않을래? 궁궐은 반짝반짝 예쁘고
맛있는 것도 정말 많아. 토끼는 귀가 쫑긋, 눈이 반짝거렸지. 우와, 진짜 궁궐이 있어? 나 궁궐은 처음인데. 가보자. 토끼는 깡충, 거북이 등에 올라탔지. 거북이는 신나게 토끼를 태우고 첨벙첨벙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용궁문이 활짝 열리고 반짝반짝 진주와 산호 그리고 물고기들이 반겨줬어. 용왕님도 반갑게 맞아주셨지. 토끼야, 아이고 네가 왔구나. 네 간이 바로 내 병을 낫게 해줄 약이란다. 그러니 간을 좀 내주렴. 토끼는 깜짝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에? 간이요? 저 지금 간은 없는데요. 없다고? 네, 제가요, 사실은 간이 너무 소중해서 밖에 돌아다닐 땐 늘 산속 굴에 숨겨두고 다녀요.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거북이도 깜짝 놀라서 눈을 깜빡였고 용왕님도 당황해서 수염을 쓱쓱 만졌어. 그럼 제가 용왕님을 위해 다시 가져올게요. 토끼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지. 거북이는 또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바다 위로 올라갔어.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토끼는 펄쩍 거북이 등에서 뛰어내렸지. 에이, 간을 꺼내고 다니는 토끼가 어디 있어요? 깡충깡충깡충 토끼는 숲속으로 사라져버렸고 거북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그제야 거북이는 토끼의 꾀에 속았다는 걸 깨달았지. 용궁으로 돌아간 거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용왕님께 말했어. 용왕님, 죄송합니다. 지혜로운 토끼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용왕님은 큰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단다. 어때? 오늘 이야기 재밌었지? 토끼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상황을 잘 바라보면 어려운 일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단다. 세상엔 힘도 필요하지만 이 생각하는 힘도 중요한 거지. 오늘 이야기 끝. 그럼 다음에 또 엄마랑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자. 우리 아가 잘 자렴. 거울 소동. 옛날 깊은 산골에 착한 선비가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선비는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며칠간 집을 비우게 됐지. 짐을 꾸리던 선비가 아내에게 물었어. 서울 가는 김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줄까요? 아내는 잠시 고민하다가 머리빗을 하나 사다 주세요. 라고 말했지. 그때는 빗 하나도 서울에 가야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거든. 선비가 다시 물었어. 그건 어떻게 생긴 건가요? 아내는 마침 하늘에 떠 있는 반달을 보고 말했어. 저 달처럼 생겼어요. 며칠 뒤 서울에서 일을 다 보고 집에 돌아갈 준비를 하던 선비는
아유, 큰일 났네. 어머니랑 아내 선물을 못 샀구나. 하며 장터로 달려갔어. 하지만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거야. 아, 맞다. 달. 저 달처럼 생긴 거였지? 그래서 선비는 박물장수에게 가서 말했어. 저 달처럼 생긴 걸로 하나 주세요. 박물장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어. 아, 둥글둥글 둥근 달이 뜬 걸 보니 거울을 말하는 거구만. 박물장수는 둥글둥글한 거울을 꺼내주었고 선비는 2개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지. 집에 도착한 선비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리고 선물을 드렸어. 어머니, 서울에서 사온 선물이에요. 기뻐하던 어머니는 포장을 풀고 깜짝 놀랐어. 아이고, 이게 뭐냐? 네가 서울에서 어떤 늙은 할망구를 데려온 거냐? 사실 거울 속에 비친 건 바로 어머니 자신이었지. 하지만 거울을 처음 본 어머니는 그걸 몰랐던 거야. 거울이고 뭐고 이런 건 보기 싫다 하며 거울을 던져버리셨어. 선비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 그때 아내가 다가와 말했지. 서방님, 뭘 들고 계세요? 선비는 쭈뼛쭈뼛 거울을 내밀며 말했어. 그 거울이란 건데요. 그런데 아내는 거울을 보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서방님, 서울 다녀오신다더니 젊은 여자를 데려왔군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얼굴을 다른 여자 얼굴로 착각한 거지. 선비는 아무리 설명해도 어머니도 아내도 믿질 않았어. 그래서 결국 선비는 거울을 내다버리기로 했어. 삼순아, 이거 버리거라.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던 삼순이가 쪼르르 달려왔어. 그런데 삼순이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지. 예쁜 아가씨가 있네. 누군진 모르지만 친구하자고 해야지. 삼순이는 거울을 치마 속에 감추고 방으로 가려다 삼돌이랑 마주쳤어.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냐. 거짓말. 나도 좀 보여줘. 삼돌이가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이 안에 있는 총각 누구야? 삼순아, 너 정말이야? 삼순이는 어리둥절했어. 뭐? 내가 봤을 땐 예쁜 아가씨였는데. 둘이서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자 이번엔 거울 속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나란히 서 있는 거야. 어머나, 이게 무슨 마법이야? 삼순이와 삼돌이는 겁이 나기 시작했어. 이거 도깨비가 준 건가 봐. 아우, 무서워. 그리고 둘은 힘을 합쳐 거울을 멀리 던졌지. 도깨비야, 잘 가라. 붕덩.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다시는 거울을 들여놓지 않았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거울이 도깨비 물건으로 소문이 났단다.